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3주예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지. 아, 어느덧 우리 기획안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단계가 왔죠. 이번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획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시간인데, 그동안 작성해온 기획서를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획적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기획서를 글쓰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무리 짓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마 이제 요 수업을 보고 여러분들이 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실제로 저하고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획자가 아닌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결정권자라는 얘기는 실무에서는요, 임원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라든지 자문단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의사결정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체고 저는 그 사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한 얘기와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기획서의 논리적 흐름과 구성 요소를 갖춰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피드백 내용을 분석하고 자신의 기획서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기획서의 논리적 흐름과 구성 요소, 적합성, 시각적인 전략 기준 이런 것들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수정과 보완의 의사결정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또 팀 아니면 타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고 이게 정말 일이라는 거,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였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드백을 줄 때요, 내용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표현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설득력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요나 시스템이나 스토리나 이 UX적인 흐름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오류가 없느냐, 이런 구조와 내용이 맞물려서 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단 간의 논리적인 연결이 명확하느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기능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될 때, 콘텐츠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설명이 될 때, 사용자의 시나리오가 이런 플로우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설득이라고 할게요. 이런 설득의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느냐. 근데 그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이어그램도 있고 표도 있고 그 외에 시각 자료들, 이런 애들이 정보 전달이 정말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들.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기획자의 역량이 이런 것 때문에 라고 하고 실망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특히나 오탈자, 띄어쓰기 잘못하는 거, 그리고 일관된 표현들을 사용해 줘야지 이 기획안을 보면서 유저가, 이 기획안을 읽는 독자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중복인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게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거든요. 돈을 이렇게 쓰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니면 이거 만드는데 이런 돈을 써야 돼?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헛되이 잡히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피드백의 유형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서 걸려진 게 있는가? 나한테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스스로 계속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다면은요,
이 기획서를 만들어 놓고 이 기획서를 피드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나 혼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팀원 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결정권자들이 피드백을 줄 텐데 그걸 어떻게 반영할까? 특히 팀원들과 협업해서 실무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팀원들과 협업했을 때 명확하게 그 절차와 또 체계적인 피드백 루프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들 감정이 상하지 않을 첫 번째 방법.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각각의 자신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담당하는 파트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놓고 이 부분은 당신은 3D 모델러입니다. 모델러로서 매테리얼이 이탈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세요 하는 거는 모델러한테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의 충돌이나 그 책임이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드백 수집하고 이 피드백에 대한 내용은 보통은 뭐 주 단위 아니면은 단계별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조화된 양식이나 공문 이런 그 공유되는 문서들로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개별로 작업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팀으로 작업된다면 매 주마다 회의했던 회의록을 보관한다든지 거기에서 누구누구의 역할은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피드백에 대한 것들을 기입해 놓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와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그마나 미로 같은 거, 인비전 같은 도구 협업 작업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수업 시간에 미로를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런 플로우 차트나 다이어그램으로 업데이트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놓고 거기다 퀘스천이나 뭐 이런 그 다른 뭐 이제 서로 공유하고 싶은 이제 코멘트들을 달아서 의도가 명확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을 계속 쌓아서 추적하는 것들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서요, 피드백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거, 이걸 누군가를 면박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팀 전체가 참여하는 피드백 회의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걸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요. 각자가 받은 피드백을 공유하고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과정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좀 숙고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는 절차를 가져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한다, 내가 흥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5번째로 피드백을 선정을 할 때요, 실행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머스트와 그리고 가능하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제외할 거. 자,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실행 계획과 책임자한테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감정이 안 상할 거예요. 그러면 가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거 수정해오라고 했는데 이거 네가 했던 거지.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보다는 이게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중요한 거, 버릴 거, 피드백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수행 계획을 이거 이렇게 해서 실행합시다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수정안을 작성하고 그걸 문서화해서 팀 내에 공유를 하면은요, 이런 변경 이력과 반응 여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두는 게 좋겠죠. 누구겠어요? 최종 매니징하는 사람이 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크로스 체크를 해주세요. 크로스 체크는 결국 상호가 서로의 내용을 점검을 해서 내가 만든 거 사실 내가 잘 못 봐요, NG.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수정의 논리성과 연관성이 명확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요. 가급적이면 뭐 내부에서 점검이 끝나면 베스트겠지만 외부에서 필요하다면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팀 친구들이나 이런
외부의 힘을 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수정된 기획서는 전체 팀한테 최종으로 공유를 하고 주요 변경점, 남은 과제, 다음 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시다 하는 걸 해놓고 기록, 아카이브라고 하죠. 이것들을 꼭 추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노션 같은 것들도 그런 용도에서 많이 쓰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우리 확인합시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별되었는지, 그다음에 피드백이 정기적으로 수집이 되고 분류가 되고 있는지, 시각 자료와 프로토타입 활용해서 피드백 구체적으로 전달했는지, 또 팀 전체가 피드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할당된 어떤 일정한 시간들이 부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와 실행 계획을 명확하게 잡았고 수정된 이력과 반영 여부가 잘 차트로 기입이 되고 있는지. 보통 수정 이력이랑 반영 여부는요, 파일에다가 똑같은 파일이지만 날짜별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노션 같은 데다가 표로 언제 무슨 파일 수정 버전이 언제 수정, 그 다음에 이거 참여인은 누구 이런 식으로 기입해 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만약에 개인이 작업한다면 내 데이터 내가 관리하는 건데 바탕화면을 쫙 깔아놓고서 쓰는 분들, 자, 그러지 마세요. 이게 누군가에게 인수인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파일명에서 날짜나 아니면 버전이나 이거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에티켓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크로스 체크, 반복 점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최종 결과, 과정, 이 모든 것들 팀원들한테 공유되고 있는지 기록하는 거. 제가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요, 전체적인 그 역할 분담과 정기적이고 그다음에 뭐 구조적인 피드백에 대한 수집, 그다음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팀 전체 토론과 공유가 되지는가, 우선순위 선정,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고 있는가, 또 체크 크로스 잘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최종 공유 및 기록 절차에 따르면 팀원과 그리고 피드백의 반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한 전략으로 내가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게임 기획서를 수정하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최신화를 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없어도, 아니면 내용들이 변경이 있다 할지언정 이 프로젝트가 제한된 기간에 완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개발 진행, 그 다음에 시스템 변경, 신규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기획서에다가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오래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지 체크를 하고 수정 이력을 남겨서 결국 모두가 최신 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게끔 한다.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할 때 기획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버전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결과적으로요, 대중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목차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층적 구조에 대한 것들도 뭐예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뭐 장황하게 늘어나는 이런 설명들은 최소화시키고요. 핵심만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10살짜리 아기한테 설명한다. 아이한테 설명한다. 각 항목별 요약들, 각 섹션에 시작한 한두 문장적으로 핵심 요약들, 세부 내용 그 이후에 배치하고 핵심 요약 키워드들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요. 제안서를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은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모션 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핵심 키워드로 제가 컨트롤러 없이 모션으로 체험형 컨텐츠라고 해서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플레이 방법 이렇게 해서 짠짠짠짠짠짠 구구절절하게 막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 키워드를 메인에다 뽑아놓고 거기에다가 서술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10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쫙 해주고, 그래서 얘가 이 키워드가 그런 맥락에서 도출됐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큰 글씨가 있으면 사실 큰 글씨가 먼저 들어오지 작은 글씨 안 보이잖아요. 그럼 큰 글씨가 결국 뭐예요? 키워드라는 거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해도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 기획서를 수정할 때는요, 구조적으로 명확한가, 가독성이 눈에 잘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게임 시스템이나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 규칙, 상호작용, 변수, 예외 상황,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그 얘기해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 수리적인 부분들도 포함시켜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는 개발자나 그 다음에 시스템 메커니즘을 만드는 시스템 기획자들 외에는 사실 이거 숫자 보면은 공식 너무 복잡해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안 만드냐? 아니요,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엑셀로 데이터를 따로 빼놔요. 근데 기획서에 이게 포함이 되느냐? 이거는 사실 기획서에 넣는다는 개념보다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펜덱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첨부문구 문헌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복잡하게 다 집어넣을색 하지 마시고요. 게임의 메커니즘, 시스템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이 게임은 우리가 패턴화 시켰잖아요. 유저는 몹을 공격하고 몹이 죽으면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 중에 간혹 스페셜 포인트들이 있고, 이 스페셜 포인트들은 나를 업데이트 하는데 쓰일 수 있고, 업데이트 하는데 쓰이는 거 외에 포인트들은 나의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이 스킬이 뭐 예를 들어서 파워라든지 뭐 아니면 데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다 라는, 그래서 이것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싶다, 그럼 넌 다시 몹 사냥을 나가라, 이게 패턴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는 어떨 것 같아요? 콘텐츠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콘텐츠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혹 콘텐츠 안에 그러면 시나리오는 뭐예요? 시놉시스는 뭐예요? 라고 묻는데, 걔는 사실 설정 기획에 해당하는 아이고요. 이 설정 기획에서 컨텐츠는 설정 기획일까요? 컨텐츠도 설정 기획 안에 포함이에요. 컨텐츠 기획 안에, 다시 말할게요. 컨텐츠 기획 안에 설정 기획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얘는 시각화가 아닌데.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물에 대한 설정이 나왔어요. 그걸 시각화시키는 과정에서 컨텐츠,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 디자인에도 아트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셉 아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러프한 스케치를 컨셉 아트에서 해결을 하고, 지배 색이랑 색 지정이 끝나면 그게 디자인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 콘텐츠 디자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캐릭터들, 뭐 그다음에 스테이지 정보, 이런 거, 맵, 이런 것들, 아이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수치, 기능, 특성, 뭐 획득 방법, 성장 방식, 이런 것들 구체적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설계했던 프로세스에 잘 맞춰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각자료, 예시 같은 것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시 얘기하면은 제일 좋은 예시는 내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시스템은 실제 게임 내 상황이나 이 예시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지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우리 학생들 지난 학기에 공모전 했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공모전 기획안 낼 때 제가 화면 설계하는 부분 넣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싫은데 힘든데 안 할 건데 이런 얘기 안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설명 100번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높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UX의 게임의 그 시스템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하지만, 그 워크플로우대로 UI를 배치를 하고, 뭐 그 UI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대사를 읊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나 다이어그램, 와이어프레임 이런 시각 자료들이 각각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너무 디폴트고요. 복잡한 화면 구조에 대해서는 뭘 하라고요. 실제로 예시나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첨부했는지도 체크하라고요. 그리고 피드백이나 협업에 대한 것들 기록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팀이나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QA가 질의응답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그냥 베타 테스트로 유저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QA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피드백이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반영된 내용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점검이 돼서 오류사항이 개선됐는지 실시간 코멘트 우리 노션 같은 데도 그렇고 필그마도 그렇고 실시간 코멘트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겨진 코멘트들을 실시간 코멘트들을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화를 시키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나 컨텐츠가 독립적으로 수정이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조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PPT로 만들었다? 그러면 PPT에는 간혹 그 슬라이드가 왼쪽에 제가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우리가 작업하는 창이면 여기 슬라이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달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예고, 얘는 기획이고, 얘는 설정이고, 얘는 마케팅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디자인이야 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보여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챕터들을 여기다 합체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잖아요. 일러스트에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은 뭐 우리가 기획하고 있으니까 플랜 마케팅 01번, 02번, 03번, 04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플랜 디자인 01번, 02번, 03번, 04번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나중에 이걸 종합적으로 합쳐서 자 이거는 무슨 프로젝트의 기획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면 오히려 모듈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근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 함께 점검을 해줘야 돼서 이러면 점검 데이터가 많아지긴 하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 즐겨야 해요. 자, 그리고 목표가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을 한 편을 봤는데요. 그 논문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서론에서 제시했던 나는 이걸 연구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론 및 제언에서 이 서론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논문은 그런 부분들을 채우지 못했지? 그러면 왜 못 채웠는지에 대한 얘기라도 해주지 왜 그 얘기를 안 해줬지? 기획서도 똑같아요. 목표가 일치해야 돼요. 각 기획서의 항목에서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컨셉, 타겟 유저 이런 부분들이 잘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 되게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게임과의 차별점.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 할 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굳이 너의 게임을 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유사한 게임, 예를 들어서 탕탕탕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캐릭터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몹을 다 총으로 쏴요. 근데 이 탕탕탕보다 내 게임이 더 재밌는 이유가 뭔데요? 똑같이 몹을 잡는데 탕탕탕은 카드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저는 실제로 마법을 써요. 해리포터가 와서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이런 다른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재미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지 누가 봐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코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학생들은 경험이 없으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으니 이게 뭔가 하겠지만요. 실제로 기획서에 포함된 모든 기능이 실제 개발 일정과 그리고 리소스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기획서를 썼다는 건요.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요런 절차를 거쳐서 이걸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의 크루는
우리가 맨파워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크루는 디자이너는 누구고 개발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친구는 누구고 마케팅하는 친구는 누구야. 이런 부분들을 구성한다는 건 결국 실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마일스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범위 관리 범위 마일스톤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굳이 제가 실무적으로 팁을 드린다면요. 기획서를 수정할 때요. 반드시 팀원들하고 리뷰 세션을 갖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셔야 되고요. 텍스트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무조건 다이어그램이나 예시나 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문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서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개발 내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 진짜 리빙 도큐멘트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만들어 오는 체크리스트는요. 2025년도 기준 글로벌 게임 개발 현장과 그 다음에 GDD 이론적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만든 건데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됐는지 기획서가 완료가 됐을 때 체크하셔야 되고요. 논리적이고 각 항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핵심 컨텐츠의 규칙, 수치, 예시 정확한가. 근데 사실 우리 수업에서는 수치를 다룬 적이 없었고 수치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어펜덱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각자료,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우 차트나 UI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팀원 피드백이 또 협업에 관련된 기록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각 시스템의 변경이 다른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였는가.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차별성과 독창성을 지니는가, 또 개별 일정과 리소스 내에 실현 가능한 범위가 책정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하십니다.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피드백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절차라고는 없지만 피드백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첫째, 분류하세요.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화 시키세요. 이 카테고리화 시키라는 얘기의 의미는요.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컨텐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UI나 UX적인 부분, 그 다음에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내러티브와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챕터별로 구별을 하셔가지고요. 카테고리화 시켜서 시스템에서 뭐 고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요. 각각의 포지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 분장이 되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요. 빈도, 그 다음에 패턴. 이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빈도와 패턴에 대한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드백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명이 지적한 문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슈. 이런 애들은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우선순위가 높은 애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팩트 평가. 임팩트가 뭐예요? 얼마나 미치냐는 영향도에 대한 거예요. 영향도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해당 피드백이 게임의 핵심 경험 내지는 플레이어의 만족도라든지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당연히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션 인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핵심 기술이고 핵심 시스템인데 모션 인식 뭘로 시킬 거예요? 이거 모바일인데 모션 인식 어떻게 시킬 거예요? 관절 인식 시킬 거예요? 자, 그럼 관절 인식 시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가 모션을 인식할 수 있대요? 뭐 이런 걸 물어봐. 근데 나는 그런 구현 가능한 기술이 그런 게 없네? 그럼 이거는 영향도 평가를 딱 임팩트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게임의 생존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 진행이 불가한 거, 심각하게 밸런스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게 최우선적으로 먼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행 가능성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나 그거 구현 기술이 없어서 실행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수정이 필요한데 걸리는 시간. 오픈 날짜가 내일인데 오늘 밤새도 수정 못해. 이거 실행 불가한 거잖아요. 얘를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시간 내에 못할 것 같다? 그럼 대체 방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리소스, 그 수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거. 이런 거 효과 대비 노력을 활용해서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포기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거를 서비스화 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왜? 그럼 유저가 실망하고 이탈한다. 한 번 돌아선 유저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으로 굳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프로젝트 목표와 비전에 일치하는가, 이 부분은요. 결국 전달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내가 모션 인식을 해서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지?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서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한다면요. 그 게임의 모든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일감 있게 가야겠죠. 핵심의 콘텐츠의 핵심 콘텐츠, 게임의 핵심 콘텐츠, 타겟 유저, 장르의 특성, 팀의 비전, 이게 다 일체화하는지 검토해야 되고요. 장기적인 목표와 부합하지 않고 단기적인 수정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시스템, 컨텐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할 거,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가, 지적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 반복적인 지적을 그룹핑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미, 밸런스, 접근성, UX 등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이나 실현 가능성, 리소스 일정 내에 처리할 수 있는가, 제한된 시간, 이거 처리 가능해? 그리고 게임 컨셉, 목표, 장르 일치하는가, 그리고 또 수정이 다른 시스템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작업 시간에 못하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또 단기와 장기 어느 쪽에 더 부합하나. 예를 들어서 구현 기술은 없으나 해야 돼. 그러면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그 기술을 개선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드백 후 재검증 절차가 계획되어 있는가. 이 재검증을 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하는 우리가 UT라고 얘기하는 거, 유저빌리티 사용성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재검증하는 거예요. 완성도를 점점 높이기 위해서. UT에서 이런 수정사항이 나왔어요. 그럼 이 수정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안 했는지 체크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 비교표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팀에서 시각적으로 공유를 해서 이 사람이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이런 프로젝트가 딱 진행이 되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누구 진행하세요라고 이제 타임 테이블을 짜주거든요. 타임 테이블을 짜는 걸 우리가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상 마일스톤 옆에다가 작업자가 완수를 했으면 거기 작업자 본인이 해놓고 완수라고 쓰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간혹 진행률이 체크가 안 돼서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그 개발자들이나 작업자들한테 항상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도 같이 명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공유, 다른 사람들하고 모두가 공유를 해서 그 뒷단에서 작업할 때 앞에 있는 애가 이 정도 일정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면 앞에 있는 애가 그 다음에 나한테 던졌을 때 내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구나도 같이 체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같이 구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요. 어쨌든 우리가 기획서를 작성했던 목표는 어쨌든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 명확한 목표가 그래서 이 게임이라든지 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사용자하고 그 사용자의 시나리오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서비스의 최종 목표와 주요 사용자의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단계에서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미션을 달성했을 때, 정보를 습득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서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 뭐예요? 구조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로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지느냐. 구조와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면 버튼, 메뉴, 이동 경로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정보 계층적으로 배치가 잘 돼서 사용자 원하는 정보가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예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독성과 시성에 대한 것들이 시각적으로 텍스트가 눈에 잘 들어오는지 아이콘은 잘 읽히는지 색상은 레이아웃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시각적인 강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글꼴, 크기, 색상 대비 이런 요소들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들도 체크는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UI적인 측면에서 사용자한테 접근성이라는 걸 고려해 주셔야 돼요. 이 접근성이요. 색상 대비 아니면 대체 텍스트, 키보드 내비게이션, 자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유저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을 사용을 못해요. 손 사용 못하는데 게임 못해요? 이건 너무 차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음성 명령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손을 사용 못한다 그렇지 입을 사용 못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구현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기획서 안에서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유저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기능을 넣었다.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번째, 사용자의 행동 분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퍼널 분석, 세션 분석, 섹션 리포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서 이탈하거나 혼란을 겪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저빌리티 테스트 하는 거예요. 사용성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피드백 시스템에서 을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면 바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가 뭐예요? 상호작용의 원활함, 즉각적인 피드백. 이거 제가 얘기했죠. 유저는 1초 내로 반응이 안 나오면 버튼 계속 두들겨요. 터치, 클릭, 입력 이 모든 행동들이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명확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명확한 피드백이라는 게 애니메이션, 사운드, 메시지, 팝업 메시지 아니면 토스트 메시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거든요. 오류했을 때도 나와야 되지만 성공했을 때도 나와야 되고요. 경고했을 때도 나와야 되고요. 실패했을 때도 나와야 돼요. 어떤 상태가 변한다면 무조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서 안에도 어떻게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가 간단하게라도 소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개인화 또는 참여도 사용자가 선호하는 행동이나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게임 속에 또 미니게임 들어갔을 때 그 미니게임이 너무 재밌어. 근데 이 미니게임을 하려면 본 게임의 어떤 퀘스트를 달성해야 돼. 이런 유도들이 그러니까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잘 맞물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시나리오에서 컨텐츠적인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있느냐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퀴즈, 미션, 커뮤니티,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를 시켜서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SNS 되게 많이 활용하죠. 카카오톡에 오픈 채방도 있지만 디스코드 같은 것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서 마지막에 반응, 성능에 대한 테스트, 이거 빼먹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바일이나 PC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최적화돼서 동작이 되는지, 로딩 속도가 빠르지 않고 끊임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목표와 시나리오, 정보구조, 가독성, 가시성, 그리고 접근성, 행동 데이터 분석, 상호작용 피드백 주는 거, 반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의 완성도가 검증이 되었을 때 기획서의 완성도가 향상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PPT,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획서가 어디까지 잘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오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체크하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